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섰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목격하신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대선 후보들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면서 그 지하철 5호선에서 시위를 벌여서 네. 이제 출근길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되게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셨고요. 언론 네.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또 정작 장애인 단체에서는 욕하고 밀쳐도 무관심이 더 무섭다. 애당초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 무섭다면서 계속 시위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그 어떤 법원에서의 법률적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 관련된 판결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었어요. 장애인 단체 관계자분하고.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시위로 인해서 네. 불편을 겪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우리는 이런 불편을 매일 겪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 이제 시위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시위를 주도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를 포함해서 네. 이제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천만 100원요?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100원을 추가한 거는 3천만 원이 이제 소액 사건과 이제 고액 사건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에 1,000원을 더한다거나 3천만 원에 10,000원을 더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중앙지법원에 그 100원을 추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네. 공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서 전동 휠체어를 타서 이제 전동차 승하차를 반복하는 거죠. 이제 목적지까지 있으면 한정거장 갔다가 승하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지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휠체어가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6시간 넘게 총 합하면은 6시간 넘게 전동차 운행이 전체적으로 지연됐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전동차도 계속 밀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제 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했는데 네네.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느냐. 이것은 명백히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고 했는데 네.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이번 소송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일단은 일종의 준법투쟁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그 노동쟁의를 함에 있어서 네네. 이제 법을 다 준수함에 있어서 단체로 연차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준법투쟁의 방식이 있잖아요. 지하철 기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하철 맞습니다. 노조에서도 네네. 어떤 정차역에서 몇 네. 초를 쉬고 네네. 정차했다가 네. 그거 출발해야 된다. 이 네네.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규정을 꼭 이렇게 지키지 않고 네. 운행을 하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네. 꼭 그거 다 지키면서 하는 할 그런 수가? 투쟁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하철 이용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목적지까지 갈 때 있어서 승하차를 매 정거장마다 하고 싶은 건 자기의 마음이잖아요. 네. 보통 만약 일반인이라면 그 승하차가 불법 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이 왜냐하면 일반인들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매형마다 서고 차가 서고 승하차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법원 판사가 좀 많이 고민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겠어요. 예, 만약 고심을 판결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이버 공격이나 온라인상 혐오 표현을 하는 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현행법상으로도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예.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하게 처벌되고 명예훼손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다소 이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할 정도지만 모욕적인 표현들, 뭐 욕을 뭐 장애인을 가리켜서 뭐 욕을 한다거나, 신체를 뭐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될 것인데 모욕은 형법상으로 이제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정전에도 이제 그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뭐 성립하냐 뭐 이런 논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그 합법과 비합법의 논의와는 별도로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표현에 대해서는 좀 그건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현재 현행법상으로 혐오범죄 표현을 중하게 처벌하는 건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대한 금지 범죄 뭐 독일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 법원에서 좀 더 통상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좀 과중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이런 사례에서는 그걸 좀 염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 논의하고도 자꾸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999년에 있었던 해화역 휠체어 추락사고 또 2001년 오이대역 추락사고 이후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 제도가 정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대학을 다녀서 이제 뭐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이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제일 생각이 났던 것들이 장애인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라는 그 외침이 굉장히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 당시부터 많은 시위가 있었고 이제 99년도에 있었던 해화의 휠체어 추락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2001년도에 그 노 부부가 이렇게 전라도에서 이렇게 뭐 자식들을 만나러 기성을 왔다가 역기성이라고 하죠. 역기성 왔다가 내려가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 한 분은 중상을 입은 사고였는데 그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해서 거의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1년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교통약자 이거는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노약자, 어린이 그런 뭐 임산부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나이 들면 걷기 힘들고 시야 좁아지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임산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 다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정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장애인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서는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몸을 뭐 이렇게 뭐 공상영화에 나온 것처럼 기계 몸으로 바꾸지 않는 한 몸은 계속 불편해지고 결국 교통약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보강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여전히 그 저희가 시내버스 타다 보면 저상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닥이 낮은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실제 저희 버스 많이 타다 보면은 시내에서 그 버스가 제가 한 3분의 1 이하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은 특정 구간을 가기 위해서 2대의 버스를 보내고 1대의 버스를 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실제로 이제 전국의 저상버스 비율이 27.8%에 불과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이 이동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만나고 타인과 계속 교류하고 감정적으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그 어떤 뭐 인격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것들이 다 구현이 되는 것인데 이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지장이 있었던 거죠. 뭐 지하철에서의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들, 그 외에 뭐 광역버스, 아니면 사실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제가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좌석이 거의 없죠. 근데 최근 뭐 몇몇 노선에서는 생기긴 했지만 그 자체가 현재 존재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그 장애인 이동권은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전 사실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요. 두 개 나라에서 느꼈던 건데, 태국 갔을 때와 일본 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어른들이 자리를 양보해줘요.
아이들도 교통약자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이들은 보호해줘야 해. 그래서 어른들이 일어나자 아이들을 안 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왜 그거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그 최근에 이제 뭐 임산부 지정석이 있잖아요. 예. 지하철 타면 사실 임산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약자라고 볼 수 있죠. 예. 몸이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린이도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를 사실 그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그것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외국은 이미 그 전부터 어린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네네. 우리나라는 노약자 중심으로만 했던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예. 그런 문화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것도 꼭 굳이 법으로 이렇게 규제하기보다는 그런 생각 그냥 느꼈던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최근 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예, 뭐 사실 저희가 편의점이라는 거는 거의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부쩍 더 이용 횟수가 많아졌죠. 예, 사실 편의점에서 많은 것도 뭐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뭐 많은 이제 뭐 생필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보통 이제 뭐 대형 마트를 간다거나 하면은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더욱더 이제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 대해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그 면적을 가진 편의점이나 식당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갖춰도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제곱미터로 가면은 약 한 90평 정도 평으로 하면은 적은 면적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해보면 편의점이 그렇게 큰 편의점을 대개는 못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90평 정도 이상의 편의점은 사실 보통 작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그냥 마트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면 대다수 편의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경종을 울리면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편의점이나 식당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 법의 시행령이 이것은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굉장히 좀 획기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법이 있는데도 네네. 그런데도 시행령 규정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게 장애인과 관련한 법률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참 저도 법률가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편의에 관련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 그러니까 편의법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말이 뭐 비슷비슷한 장애인 등 편의법요. 이 장애인 등 편의법은 뭐냐면 장애인이나 어떤 노약자, 뭐 이런 뭐 임산부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을 포함한 개념인데 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이제 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편의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면은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에도.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이런 거죠. 이제 법률이 세 가지의 법률이 있는데 특정 법률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나머지 두 법률은 이걸 터치를 못하는 거죠. 기본의 법 체계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입법적으로 이미 그걸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차별 행위를 이제 뭐 판단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약간 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장애인의 이동의 편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떤 교통수단을 굉장히 한정하는 것이고 그 어떤 시설에 대한 접근은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교통수단 뭐 버스나 기차 이런 것들과 관계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거죠. 맥락이. 각자 법 제정 목적이 좀 차이가 좀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정한 법을 그냥 존중하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걸 따라서 쭉 가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리를 한번 좀 법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은 제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뭐 피해를 받았잖아요. 피해를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들 만나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뭐 재산적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미자료가 있으면 뭐 미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되는 것인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차별 행위가 있으면 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법원에서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법률가 입장에서는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거죠. 네. 가령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포괄해서 뭐 어떤 자막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라디오를 제공한다거나 특히 이제 음성을 들을 수 네네. 있도록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화관에 조치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뭐 CGV나 뭐 메가박스 이런 영화 상대로 이런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국 영화 상영할 때 네네. 별도 자막 같은 거 안 넣어주잖아요. 안 영화 넣어주죠. 볼 때. 예, 근데 옆에다가 자막 넣어줘라. 그렇죠.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넣어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거죠. 그건 넣어야 한다. 네,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이런 식의 판결은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손해배상하는 거는 한국의 판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구체적인 행위를 법원에 해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제도죠.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좀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 제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어떤 소송 형태가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뭐 적금 금지에 대한 가처분 뭐 이런 형태, 또 구체적인 행위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형태가 많이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소송 형태가 많이 발전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하나로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20건밖에 소송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또 모르기도 할 거고. 예, 판사들도 생소하고 소송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네. 소송을 했을 때 과연 들어줄까라는 망설임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얘기가 저희가 네. 시작됐던 맨 앞단으로 가면 그런 네네. 거잖아요. 편의점 들어갈 때 네.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거는 네. 한 이른바 100평 정도 되지 않으면은 네. 그런 거 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시정해 달라 이렇게 네네.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가맹점주 입장이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 그렇죠.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 판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GS 리테일이라고 이제 특정 이제 예. 근데 이제 가맹점주 이제 편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벨을 울리면 직원이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장애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뭐 구매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그리고 이런 편의 시설을 갖추는데 어떤 가맹점주들이 이제 결국 가맹점주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시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을 20% 이상을 부담하라라고 GS 리테일에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사실은 GS 리테일에 대한 판결이지만 개별 가맹점주에 대한 입장에서는 알별하게 될 수가 있죠. 나머지 비용 부담을 또 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소송 당사자도 아니었는데 GS 리테일과 장애인 간의 소송에서 본인이 이제 갑자기 편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GS 리테일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실정법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거 현실이죠. 네. 근데 면적 기준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접근권을 보장하고 예외주 규정으로 두는 거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국가는 사실 정책에 있어서 광범위한 그 입법 이나 어떤 정책에서 재량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겠죠. 뭐 개별 영세한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구분도 있고.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는 면적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특히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적이 자기네들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을 일종 부담하고 네네. 그리고 강제를 하든 뭐 네네. 하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인정한 또 다른 판결 또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예, 뭐 저희 뭐 온라인 쇼핑 엄청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 근데 네.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용할지 저도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뭐 이베이 코리아나 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네. 이 자기가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차단됐다. 그래서 이 위자료를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과 그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 정보를 제공하라. 이런 식의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영화관에서의 그 장애인들이 이제 관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명하는 판결도 있었고요. 점점
그 제도가 생겨났고 점점점 이제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이 네. 인식 전환을 해줄 필요도 있겠네요. 네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법원 판사들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일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판결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령 뭐 어떤 조치 뭐 이렇게 뭐 FM 라디오를 제공할 것인지 뭐 점자 서비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그렇군요. 판단에 있어서는 네. 판사들은 굉장히 좀 낯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은 뭐 행정부나 입법부가 해야 되지 왜 내가 하냐 이런 어떤 고민도 있는 것이고. 판사들도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예,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법원으로 수렴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네네. 이 법원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오늘 슬기로운 법률생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책은 게오르그 페퍼의 쏟아진 옷장을 정리하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아픔과 괴로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